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자, 주말에 여러분들이 차분히 쉬시면서 오랜만에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주시기도 하고 오매불망 주가 반등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딥시크도 나왔고 그런 어떤 일련의 중국의 변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정말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잖아요. 관련돼서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녹여보면서 최대한 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삼성전자를 팔라 살라, 팔아라, 사라,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참고 삼아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5년도의 경기 부양책은요. 일단 중국은 네 가지 큰 테마로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반도체 자립에 좀 포커싱을 가 있죠. 여기에 이제 뭐 AI가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신기술 인프라 확충, 5G,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상당히 중국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내수 진작 및 소비 확대인데요. 이구 안신을 통해서 지금 내수 진작과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구 안신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08년도에 나오고서 지금 두 번째로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과거에도 부양책이 많았어요. 그럼 이번 부양책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두 번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18년에 있었죠. 그죠? 2008년도는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리먼 브러더스 터졌죠.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부양책을 썼는데요. 이때만 해도 8%였고 기준금리도 200bp 이상 낮췄고요. 이때는 부동산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핀 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이 이제 부동산의 어떤 그 피크아웃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구환진했고 자동차 하향, 네, 자동차도 굉장히 지금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했고 SOC 중심이었고요. 2018년도만 해도 GDP가 목표 6%대였고요. 금리를 이때 건드리진 않았죠. 거의 아주 미세 조정만 했고요. 소비를 촉진했는데 이때는 고급 소비재. 그래서 이때 2018년도의 내외를 보면요. 중국의 그 고급 술들, 백주 회사들이 주가가 좋아요. 네. 그랬고, 감세 유지였고요. 철도 인프라 등 이때만 해도 이제 과잉 투자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죠. 이미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과잉 투자를 경계하면서 이때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이때 한번 중국이 감산 정책을 많이 핍니다. 철강석 감산한다. 철강 제품들 감산한다고 해서 이때 포스코 주가가 16년도에 굉장히 좋았어요. 17년도에. 그런 시절이 있었고 결국에는 감산 안 했죠. 최근에 이번 주에 사실 포스코랑 현대제철, 철강주가 굉장히 좋죠. 알래스카 때문에 강관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중국에서 감산하겠다는 기대감이 녹아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도만 해도 감산한다고 해서 포스코 주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50% 이상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감산의 조치가 실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공급 과잉 때문에 철강 제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포스코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지게 됐고요. 지금 아무튼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해보고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의 경기 부양책은 GDP 5%에 5% 목표고요. 금리 인하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미세 조정만 하는 거고 이구 안신이 메인이고 자동차, 가전, 노후 소비재, 그다음에 주담대 금리 인하, 그 주택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 물론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부양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부동산에 대한 소비를 조금 늘려보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재대출을 위한 증시 부양, 확실하게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부양이 반도체 섹터에 미친 영향을 많이 질문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반도체 장비 같은 거는 수출이 기대가 되지만 미국이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고 이구환신으로 모바일이나 가전제품 수출은 늘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중국의 점유율이 거의 한 자릿수, 굉장히 낮은 한 자릿수입니다. 중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보기가 어렵죠. 네,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은요, 비보, 화웨이, 오포, 중국의 로컬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과점하고 있고 애플만이 유일하게 해외 업체로서 지금 15%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조금을 주면서
춘절 기간 동안 스마트 판매는 늘었는데요. 춘절 이후에 2월달 돼서는 다시 와이와이 줄고 있고요. 삼성전자 D램 재고는 11주,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자, 딥시크가 나와서 삼성전자한테 그런 좋은 영향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는 오픈소스고 가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능 탑재가 굉장히 높은 하드웨어 용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D램도 적게 쓰는 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특히 AI 기능을 우리가 추가한다 보면 SoC 가격, 네, 이런 가격, 그다음에 BOM 코스트, 네,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폰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얘기하는데요. 코스트가 증가하겠죠. 그럼 MC 사업부에는 마진이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저가 소비자형 기기, 소위 말하는 중국의 로컬 회사들에 대한 기계 선호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전자한테는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들고요. 물론 삼성전자가 하이엔드보다는 좀 중저가의 점유율이 나쁘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중동이랑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이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쪽의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의 어떤 구매력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스마트폰 MC 사업부의 문제는 미국과 그다음에 그 유럽, 그다음에 중국 나름 소비 여력이 큰 시장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계속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소비 여력이 낮은 곳에서 점유율이 거기서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리 매크로의 어떤 경기 부진이나 침체에 굉장히 취약한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자, 이구한신 정책을 추가 정리하면요. 결국에는 6천 이하 미만 제품에 대해서 15%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6 플러스가 6천 이하 미만으로 낮추면서 조금 판매량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의 근데 재고 수준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재고의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공급 과잉도 이게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DDR, 뭐 반도체 가격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트렌드포스에서는 2분기부터는 올라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분기도 못 올라간다고 하면 쉽지 않겠죠. 네, 쉽지 않은 국면이다. 최근에 스팟 가격은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팟 가격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바일 디램 점유율을 보면요. 삼성의 점유율이 지금 23년도 1분기만 해도 50%였는데, 지금 30% 중반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죠? 하이닉스는 거의 그대로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의 창신 반도체 CXMT가 이렇게 점유율이 23년도 상반기만 해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지금 점유율이 거의 15%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모바일 디램의 반도체 점유율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자꾸 나쁘게만 얘기할래? 저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의 생각을 녹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죠. 저의 생각이니까. 그냥 지금 데이터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긍정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이미 실적 추정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추정치가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자, 지금 1분기 실적이 기대치가 지금 컨센서스가 5조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일부 증권사는 4조 원대도 내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지금 실적이 4조 원대까지 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는 30조 정도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거의 성장이 없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현재까지 상황은 실적으로 주가가 부러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전자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죠. 주가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안 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장기에 대해서 저점 수준의 PBR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다.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멘트는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이 주식을 사야 되는 논리가 되냐? 논리가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좋게 보는 투자자의 가장 큰 트리거는 요거죠. 어게인 2019년.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익은 50%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50조 영업이익 내다가 거의 20조까지 빠집니다. 20조 초중반까지. 근데 주가는 45% 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 거죠. 그래서 2019년처럼 될 수 있다, 올해. 그렇게 보면서 전자를 사는 투자자가 있다는 거고, 저는 이 포인트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그때와 2019년의 삼성전자와 2025년의 삼성전자가 과연 같은 경쟁력인지, 시장에서의 위치, 포지션이 같은지는 제가 추후에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 포인트입니다. 과연 그때와 2019년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포인트, 모든 사업부에서 피크아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데이터에 기반된 거니까. 2011년도에 비메모리가 피크아웃했고요. 2013년도에 모바일로 피크아웃했고, 2016년도에 메모리 피크아웃했고,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요. 이때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이때고요. 12년도에 제가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투자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입니다. 저는 2016년도 이때 제가 삼성전자를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의미 있게 많이 담았었고요. 그 뒤로 저는 삼성전자를 의미 있게 담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지금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때는 삼성전자가 정말 그 모바일에서 정말 절대 강자였어요. 2012년도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새로운 폼팩터를 가지고 나서 애플을 위협했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크로적인 관세 이슈도 있지만 중국에 납품하는 게 막힐까봐도 걱정되는데 엔비디아 중국향 제품에 삼성전자 HBM이 많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안 좋고요. 자, 왜 피크를 쳤는지 자 모바일부터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삼성전자 모바일의 매출이요. 애플의 73%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애플의 22%밖에 안 됩니다. 네, 이건 하이엔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죠. 2011년도에 거의 90%였어요. TSMC 매출의 9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22%까지 정말 볼품없이 추락을 한 겁니다. 네, 파운드리. 지금은 파운드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는 고민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돈을 버는 걸 고사하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까지 지금 고민하는 저는 수준을 보고 있고요. 메모리가 가장 큰 이슈겠죠. 삼성전자는 메모리의 절대 강자고 하이닉스가 감히 삼성전자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다 봤던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매출은 하이닉스의 2.2배, 2배 이상이 됐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 메모리는요. 겨우 20%, 1.2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는 좀 있으면 역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삼성전자의 지금 메모리, 스마트폰,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다 피크아웃을 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이게 다 반응해서 주가가 바닥이다. 이 논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지만 현재 현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파운드리 경쟁력은요. 테크 기업 좀 최악입니다. 최악 월스트. 보세요. 영업이익 캐펙스. 그러니까 캐펙스는 전체 투자 규모를 얘기해요. 투자 규모 대비 1년에 영업이익을 얼마 벌었냐를 보면 삼성전자는 4%입니다. 4%. TSMC는 100% 다 벌고요. 그 우리가 어렵다는 LG 디스플레이도 10%를 법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63%를 벌어요.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63만 원을 버는 건데요. 전자는 캐펙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 버는 거죠? 6만 원 버는 겁니다. 6만 원. 네, 4만 원 버는 거죠. 4만 원. 굉장히 지금 심각한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자, 2019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매집하고 있는 투자하고 선호하는 분들은 2018년도에 60조 벌다가 27조까지 영업이익은 50% 반토막 났죠. 마이너스 50%. 네, 주가는 이때 45%가 올라요. 주가는. 네. 그래서 이때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 지금과 2019년과 2025년도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어떤지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작년에 32조, 올해 31조.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주가를 부러뜨릴 만한 트리거는 아니다. 이미 많이 낮아져 있다.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는 거는 주가 측면에서는 편안한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 말씀드리고 결론은 이구환 씨는 삼성전자 영향 미미한데 D램이나 낸드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CXMT가 좀 점유율을 늘리면서 CXMT 쪽으로 실질 수요가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걱정됩니다. 이게 자, 요거 좀 말씀드리면요. 자, 여전히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저는 이 생각이 좀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올해 연간으로 나눠보면요. 상반기 10조, 하반기 20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30조를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반기에 20조를 못 낸다고 하면 실적 가지고도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왜냐하면 하반기에 20조 내려면요. 상반기 아까 1분기는 5조, 2분기도 5, 6조. 그러면 하반기에 거의 분기에 10조씩 내야 돼요. 분기 10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낼 수도 있죠. 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턴하면 아까 트렌드포스의 기대처럼. 근데 약간 빡센 거는, 약간 터프한 거는 파운드리가 작년에 5.5조 적자를 봤어요. 근데 1분기만 지금 3조 원 이상, 네, 3조 원 이상의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파운드리도 작년 수준 한 5조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시장은. 근데 1분기만 3조를 봅니다. 그럼 2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거죠. 12개월 선행 PBR 밴드를 보면 0.8배, PBR 0.8배를 하회한 적은 없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이때 한번 0.8배 찍은 적은 이때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영업이익이 플랫할 때, 성장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박스피에 갇혀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주가가 안 되고, 근데 삼성전자가 들고 있으면 바보다 이런 소리 들었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저는 이때 2016년도에 이때 많이 샀죠. 이때 왜냐하면 이때 메모리 업사이클,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뭐 구글, 아마존,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서버 증설을 엄청 할 때고, 삼성전자가 아주 독보적으로 이때 수혜를 입을 때고, 실제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20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18년도에 50조가 넘는, 그때 58조, 네,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립니다. 삼성전자 58조, 네, 어마어마한 이익이죠. 지금은 이제 30조 정도로 내려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때 쭉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0.8배 안 깨진다. 0.8배가 대략 5만원 좀 밑이에요. 48,000원 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5만원에 사면 삼성전자는 안 물려라는 게 이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리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시고, 전 도대체 전자 주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한번 영상을 주말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라고 찍었고요. 뭐 엄청나게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삼성전자가 현재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정리 차원에서 영상을 찍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